우리가 그저 버려도 될 만한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성이 생겼다고요? 그동안은 필요 없었다가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의 아빠, 우리가 버려진 게 우리 잘못이 아니었네요. 그래, 너희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아빠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강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2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죠. 낡은 가구들을 정리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어요. 제 낡은 점퍼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했는데 분명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고물상 구석으로 가보니 오래된 소파와 나무 상자 사이에서 낡은 담요에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담요를 걷어보니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1살 남짓한 남동생을 꼭 끌어안고 있더군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품 안의 어린 동생은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죠. 망설일 틈도 없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안아들었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와 작은 난로를 켰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린 시절 홀로 추운 겨울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안아줬다면 제 삶도 조금은 달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운명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꼭 지키겠다고. 그리고 제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이 저를 구한 거라는 거요.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밤, 작은 고물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그날부터 그날 밤 이후 저는 곧바로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나오셨죠. 심각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데려오셨네요. 하지만 당분간 정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병실로 옮겨지고 저는 대기실 창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많이 두려웠어요. 제가 과연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혼자 살기도 빠듯한 제가 이 어린 생명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병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동생은 안정을 되찾았는지 평화롭게 잠들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물으셨죠. 보호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신가요? 잠시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곳과 누군가의 손길입니다. 부족한 건 많겠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의자에 앉아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눈송이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것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고물상 수입으로 2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건 제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누나는 3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유심히 지켜보며 때로는 제 표정을 살피기도 했죠. 마치 자신들을 돌보는 사람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처럼요. 남동생은 겁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무서웠는지 자주 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곁에만 있어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만큼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비록 우리 집은 허름한 고물상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 저를 도우려 애쓰는 누나의 모습, 그리고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동생. 며칠 후 아이들이 퇴원하고 우리는 함께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고물상에 들어설 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허름한 곳에서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 부족하지만 이곳을 아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집으로 만들어야 해. 먼저 고물상 안쪽에 아이들을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먼지 쌓인 낡은 물건들을 치우고 작은 공간을 마련했죠. 낡은 매트리스를 깨끗이 닦아내고 담요를 여러 겹 깔았습니다. 고물 속에서 찾은 깨끗한 물건들로 장난감도 만들어뒀죠. 여긴 너희 방이야. 조금 낡았지만 여기서 편히 지내면 좋겠어. 그때 누나가 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생은 아직 낯설고 긴장한 듯 담요를 꼭 쥐고 있었죠.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순간도 잊을 수가 없네요. 너는 이제 서윤이야. 따뜻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줄게. 그리고 동생에게는 너는 서준. 강하고 밝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죠. 서윤이는 새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살짝 웃어 보였어요. 서준이도 말은 못했지만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잡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물상 운영은 더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가구와 고물을 수집하고 밤에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고물상 안에서 두 아이가 웃고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윤이가 저를 따라다니며 망설이는 듯 물었죠. 아저씨,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죠. 그래,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날 이후로 서윤이와 서준이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허름한 고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점점 가족의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갑고 매서웠죠. 고물상을 지나던 이웃들이 수군거리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남자가 애 둘을 데리고 사는 거 보면 무슨 사고라도 칠지 모르지. 고물상 같은 데서 무슨 가정을 꾸리겠다고.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말은 뭐든 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지킬 건 이 아이들이야. 그날 밤 고물상 창밖으로 첫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서윤이와 서준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고물상에서의 생활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겨울에는 일감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더욱 불안정했거든요. 아무리 동네를 돌며 폐가구를 수집하고 밤늦게까지 물건을 수리해도 새 식구가 살아가기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서준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1살 남짓한 아이가 울먹이며 제 품에 안기는데 그 작은 몸이 뜨거워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서윤이는 새 살배기 눈망울로 동생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를 샀지만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서준이를 안고 열을 식히려 애쓰면서 자꾸만 제 자신을 탓하게 됐어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보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아이들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서준이의 열이 조금 가라앉자마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영양 상태를 더 신경 써야 한다
고하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병원비와 약값을 지불하면서 지갑이 더욱 가벼워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건강하면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어요. 동네 주민 중 한 분이 고물상 근처를 지나가다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애들을 제대로 못 먹여서 병원 신세나 지게 하고 그럴 거면 왜 때리고 사는 건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듣고 고물상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는데 서윤이가 잠결에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 작은 손길에서 이상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린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잠든 모습을 보니 문득 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순수한 믿음만큼은 지켜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고물상에 남아있던 오래된 가구들을 정성껏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손길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워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물상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다짐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갈지, 그리고 이 힘든 시간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지. 시간이 흘러 서윤이는 7살, 서준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고물상에서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서윤이는 이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작은 도움을 주려고 하더군요. 낡은 물건을 닦는다거나 작은 도구를 건네주는 일 같은 것들이었죠. 유나, 이건 아빠가 할게. 너는 옆에서 구경만 해도 돼. 위험할까 봐. 그렇게 말하면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얌전히 제 말을 따랐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어딘가 어른스러운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이는 아직 어려서 주로 누나와 저를 따라다니며 해맑게 웃는 게 일이었죠. 그 웃음소리가 고된 하루를 보내는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도 다른 가족들처럼 커다란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고 낡았지만 여긴 우리만의 특별한 공간이야. 대신 아빠가 열심히 해서 너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러자 서윤이가 말했죠. 괜찮아요, 아빠. 저는 여기서도 좋아요. 세상에 그 말이 얼마나 제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서윤이는 종종 고물상 일을 돕고 싶어 했지만 저는 늘 말했죠. 너희는 일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고 많이 뛰어놀아. 그게 아빠를 돕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서준이는 누나의 손을 잡고 고물상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행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웃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애들 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집, 뻔하지 뭐.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전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서윤이가 동생 서준이의 손을 잡고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빠, 우리가 아빠를 도와줄게요. 나중에 크면 저도 일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이렇게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아빠에게 가장 큰 힘이야.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는 미래를 만들어줘야 해.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니까.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우리 세 사람은 함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이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윤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던지는 질문이나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깨달았겠죠.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서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가정환경 조사서를 작성할 때도, 담임 선생님께서 따로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실 때도 서윤이는 늘 아빠랑 살아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어느 날은 서윤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 친구 한 명이 너네는 엄마도 없지?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서윤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때 전 어떤 말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서윤이를 안아주기만 했죠. 하지만 서윤이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엄마에 대해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이가 고물상 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아이들을 처음 발견했던 날의 사진과 기록들이 있었죠. 낡은 담요에 쌓여 고물상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두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서윤이는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이미 자신이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걸.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이웃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질문들, 그 모든 것들이 서윤이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을 거예요. 하지만 서윤이는 그 무게를 홀로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서윤이가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를 처음 봤을 때 무서웠어요? 그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서윤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섭지는 않았어. 오히려 내가 동생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알게 됐어.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우리 진짜 엄마 아빠는 왜 없어요? 왜 우린 그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윤이가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느꼈기에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나, 아빠도 다 알지는 못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빠는 너희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야. 널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 서윤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가족 사진을 들고 와서 자랑할 때의 이야기, 어머니 날 행사 때의 이야기,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사귀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놓더군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전 왜 없는지 궁금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버려진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아빠가 너희를 만난 건 기적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빠가 진짜 제 아빠 같아요. 근데 가끔 궁금해요. 우리를 왜 버렸을까? 그건 아빠도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너희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줘. 그날 이후로 서윤이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고물상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아빠예요. 그날 밤 서윤이는 동생 서준이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잠들기 전에 작게 중얼거린 말을. 아빠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빠를 위해 더 강해질 거야. 창밖에는 봄을 알리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전 깨달았어요. 서윤이가 단순히 제가 구한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선물이라는 걸. 그리고 이 작은 가족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이와 서준이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고물상 주인의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주변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물상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물건은 구경하지도 않고 유독 아이들이 고물상에 드나드는 모습만 관찰하더군요. 아이들이 참 밝아 보이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제 마음에 큰 불안을 남겼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며칠 후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요즘 이상한 아저씨가 자꾸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전 아이들의 등하교기를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고 고물상 주변도 수시로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가 아닌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예쁘게 자랐군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로 그 아이들의 아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은 제 가족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난 그 아이들의 부모와 연관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었던 걸 알았다면 진작부터 찾아왔겠죠. 이제 내가 돌아온 이상 당신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동생 서준이의 손을 꼭 잡고 자고 있었고 서준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이 아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누군가가 깨뜨리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지? 밤새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죠. 다음 날부터 전 고물상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죠. 아이들의 등하교, 길도 직접 동행하기 시작했고요. 서윤이는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전 서윤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윤아. 그냥 아빠가 너희를 더 잘 지키고 싶어서 그래. 그러자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아빠,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도 저희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아빠는 너희가 내 전부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야. 창밖에는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 어떤 싸움도 피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서윤이는 초등학교 6학년, 서준이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꽃피워가고 있었어요. 특히 서윤이는 육상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내 대회에서 우승하더니 이제는 지역 대회에서도 메달을 따는 실력이 되었죠. 체육 선생님께서는 서윤이를 전국소년체전 대표 후보로 추천하셨다고 해요. 아빠, 제가 시 대표로 뽑혔어요. 이번에 전국소년체전 예선에 나갈 수 있대요. 서윤이가 학교에서 달려와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큰 대회를 준비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전문 육상화도 필요했고 트레이닝복도 새로 사야 했죠. 고물상 수입으로는 버거웠지만 밤늦게까지 일을 더 해가며 필요한 장비들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예선날 서윤이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서준이도 누나를 위해 응원 피켓까지 직접 만들어 왔더군요. 누나, 우리가 제일 잘 뛰는 거 알잖아. 파이팅. 경기가 시작되고 서윤이는 놀라운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이위와의 격차가 무려 3m나 났다고 해요. 우리 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죠. 한편 서준이는 바이올린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고물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바이올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역 음악학원에서 장학생으로 레슨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래요. 서준이의 음악적 재능은 주변을 놀라게 했어요. 절대음감에 더해 곡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특별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초등학교 4학년임에도 이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성장이 모두에게 반갑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어느 날 서윤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반 친구들 중 몇몇이 시샘하며 험담을 했다고 해요. 너네 아빠 고물상이면서 육상화는 어떻게 샀어? 누가 돈 대준 거 아니야? 내가 1등 한다고
우리 학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데 우리 서윤이가 대단했어요. 울면서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1등 할 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서준이도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잖아요. 서준이도 누나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누나, 나도 누나처럼 될 거야. 바이올린으로 큰 상 타서 우리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릴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고물상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허름한 고물상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반짝이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깊은 한숨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서윤이가 깨어나 제 옆에 와 있더군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아빠가 이렇게 키워줘서. 아니에요. 아빠가 우리를 찾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전 더 열심히 뛸 거예요. 서준이도 더 열심히 연습할 거고요. 우리가 아빠의 자부심이 될 수 있게. 창밖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밤이었죠.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재능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서로에게 더 큰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이는 고등학교 1학년, 서준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답니다. 두 아이가 이렇게 클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육상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는 학교의 기대주가 되었죠. 하지만 대회 준비가 쉽지는 않았어요. 훈련복은 여기저기 낡아 있었고 신발도 달리기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데 적합한 신발을 사주지 못했거든요. 유나, 미안하다. 아빠가 조금만 더 벌어서 좋은 신발을 사줄게. 그렇게 말하는 제 마음이 무거웠는데 서윤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괜찮아요. 아빠, 전 그냥 아빠가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날 대회에서 서윤이는 낡은 신발을 신고도 압도적인 스피드로 1등을 차지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경기 후 서윤이의 인터뷰였어요. 저는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서준이도 대단했습니다. 지역 바이올린 콩쿠르에 도전했는데 우리 형편에 제대로 된 레슨을 받을 수도 없고 바이올린도 낡은 것이었지만 매일 밤 고물상 한쪽에서 연습에 매진했어요. 다행히 서준이의 재능을 알아본 음악 선생님께서 무료로 레슨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서준아, 내 재능은 그냥 묻어둘 수 없어. 내가 도와줄게. 콩쿠르 날 서준이는 긴장했지만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어요. 낡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이 청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더군요.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결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서준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준아, 넌 정말 대단하다. 아빠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의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콩쿠르가 끝난 후 지역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라는 분이 서준이에게 다가오셨거든요. 서준군, 너의 재능은 정말 특별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새 바이올린도 제공하고 더 큰 대회도 나갈 수 있게 지원해주고 싶어. 서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그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재능은 환경과 상관없이 빛나는 거란다. 너의 가능성을 묻어둘 수 없지. 그날 밤 서준이는 새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도 아빠와 윤희, 누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 거예요.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희가 있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아빠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창밖에는 별들이 가득했어요. 그 별들처럼 우리 아이들은 자신만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 빛나는 모습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서준이는 그동안 도와주신 후원자분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 우리 아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하면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윤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육상부에 들어갔어요. 주요 대회마다 우승을 하면서 한국 육상의 기대주로 떠올랐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전국체전
100m 결승전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마지막 직선 코스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는 순간 쾅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윤이가 트랙에 쓰러졌어요.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발목을 접질린 거였죠. 경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발목 인대 손상이 심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선수 생활은 어렵겠네요. 무리하게 계속하면 평생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서윤이는 병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 이게 정말 끝인가요? 제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딸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말했어요. 윤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아빠가 잘 알아. 하지만 인생은 달리기처럼 직선이 아니야. 때로는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도 있는 거야. 한동안 서윤이는 고물상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무기력해 보였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더군요. 아빠, 우리 가족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고물상에서의 추억들, 서준이가 바이올린을 처음 잡았을 때의 일들,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던 순간들, 이걸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서윤이의 글은 점점 깊이가 생겼어요. 우리 가족의 힘겨웠던 순간들,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 그 모든 것을 진솔하게 담아냈죠. 몇 달 후, 드디어 서윤이의 첫 책, 고물상에서 찾은 가족의 이야기가 출간되었어요.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했고 희망을 얻었다고 했어요. 사인회장에서 한 독자가 서윤이에게 말했죠.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요. 그때 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하면서 저는 늘 결승선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때로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요. 그래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더라고요. 한편 서준이는 오스트리아에서 더욱 성장했어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대성공을 거두고 누나의 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제 음악에는 고물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쇳소리, 비바람 소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이요. 얼마 전 서준이가 잠시 한국에 돌아와 우리 모두 고물상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훌쩍 자란 두 아이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서로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았잖아요. 서윤이의 말에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앞으로도 우리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살자.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허름한 고물상이지만 이곳에서 피어난 우리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빛나고 있었답니다. 서윤이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서준이가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해가던 그때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수상하게 우리를 지켜보던 그 남자였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맞춤,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고물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잠시 고물상을 둘러보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서준 남매의 과거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당신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으로 그를 안내했을 때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버려진 아이들이 아닙니다. JK그룹 아시죠? 그 총수 정태성 회장님의 친자식들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JK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기업이 아닙니까? 사실은 회장님의 결혼은 재벌가 사이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이미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죠.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JK그룹 부회장입니다. 서준 남매의 존재는 회장가의 후계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자녀들이니 당연히 정통성 있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죠. 특히 서윤이가 첫째라는 점이 회장가에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두 아이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로 결정하셨어요. 당신이 발견한 그날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6년 전 그날 제가 들었던 울음소리, 찬 바람 속에 덜덜 떨고 있던 새 살배기 서윤이가 한 살배기 동생을 꼭 안고 있던 모습, 그 모든 게 권력과 돈 때문이었다니 더 큰 충격은 그때였어요. 서윤이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럼 우리를 버린 게 재산과 권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도 그 옆에 서 있었고요. 우리가 그저 버려도 될 만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너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빠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리고 며칠 뒤 정태성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죠. 자네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준 강재훈 씨군. 이제 내가 데려가겠네. 그동안의 양육비는 충분히 보상하지. 마치 물건을 사들이듯 말하는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돈 얘기를 하시다니. 이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20년간 한 가족으로 살아왔어요. 혈연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내 자식들에게 필요성이 생겼네. 가문의 후계자로 키울 생각이야. 그때 서윤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에게 필요성이 생겼다고요? 그동안은 필요 없었다가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의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여기 계십니다. 서준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부모랍시고 나타나 우리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서윤이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JK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친자식들을 버렸다가 그들이 성공하자 다시 찾아온 이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부모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녀의 폭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결국 정태성 회장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가 버려진 게 우리 잘못이 아니었네요. 그래, 너희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아빠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어.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밤이었어요. 우리는 혈연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느덧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그날, 한겨울 밤 고물상에서 우리 가족이 처음 만났던 그날과 같은 계절이죠. 고물상에는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틀이 주위로 따뜻한 불빛이 감싸고 있었고, 서윤이와 서준이는 며칠 전부터 뭔가를 계획하는 듯 수상한 행동을 보였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아빠, 눈 감으세요. 저희가 이끌어 드릴게요.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걷다 보니 고물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작지만 아담한 집이 눈 내리는 풍경 속에 서 있었어요. 마당도 있고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니?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서윤이가 말했어요. 아빠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제가 책, 인쇄로 모은 돈이랑 서준이가 연주에서 받은 상금으로 둘이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서준이도 말을 보탰죠. 아빠, 이제는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시잖아요. 고물상도 좋지만 아빠만의 방도 있고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따뜻한 거실도 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아빠는 너희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예요. 서준이도 다가와 안겼어요. 이제 아빠도 편하게 쉬셔야 해요. 늘 우리만 생각하시지 말고 아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태성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기였던 서윤이와 서준이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 그의 사진이 있었죠. 내가 저지른 실수,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의 행복을 빌어드리러 왔습니다. 서윤이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우리에겐 이미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정태성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새집의 거실에 모여 앉아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 아래 세 사람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아빠, 이 집이 정말 특별하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윤이의 말에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여기서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요.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차가운 겨울밤에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더없이 따뜻한 겨울밤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끝이네요.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우리만의 특별한 가족으로. 처음엔 초라한 고물상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네요. 서윤이는 늘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고물상에서 아빠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때 왜 주저없이 아이들을 데려갔냐고. 하지만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때론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서윤이와 서준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 힘들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면서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들을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구해준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허름한 고물상 주인이었던 제게 삶의 의미를 준 거니까요.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이자 힘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처럼 우연히 또는 운명처럼 서로를 발견하고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마칠게요.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